네, 반갑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시대 글로벌 기업 HRD의 지향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요즘 기업에서 교육학회에서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회사는 사실은 그 특정한 역량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품성이 좋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지, 품성이 좋은 공자병자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학 전공하신 분은 너무 이제 후자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하는 측면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경험이 있으면서 HR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사실 내부 팀장이나 임원으로도 좋아한다는 그 함의가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프로스포츠 팀이라고 하는 각자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개인도 성공하지만 조직도 성공하고, 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떠날 수도 있지만 더 성장해서 떠나는, 그것이 바로 프로팀이거든요. 가족이 되다 보면 이게 조금 다른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병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사를 키우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는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 말 열심히 잘 듣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 병사와 전사의 개념은 아마 느낌이 조금 오실 텐데, 뭐 제가 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우리 애플은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육군에서는, 미국 육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디지털 시대 육군은 산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거죠. 그 함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것저것 그냥 조금 자유롭고 무책임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격변의 HRD의 의미는 기업 핵심 자원의 변화가 다시 한대로 토지 노동 자본에서 특허기술 브랜드로 갔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있죠. 사실 이게 막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적인 이야기죠. 아마존이 그렇게까지 잘 나가는데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 이 차이는 사실 그 탁월한 알고리즘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그 알고리즘의 프리미엄을 빼면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이나 11번가랑 별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적 자원의 관점에서도 토지노동 자본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에서 특허기술 브랜드의 의미가 있는 사람에서 데이터 알고리즘의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도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AI하고 AI 이야기를 흥미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걸 읽어보니까 1960년대에 처음 AI 개념이 나왔을 때 큰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1960년대 MIT에서는 제가 우주소년 아톰을 그렸는데, 그 AI가 결국은 이제 인간처럼 느끼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할 것이라고 봤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아니 이거는 한 몇백 년 후에는 모르겠는데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장은 인간의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지적 능력을. 즉 다시 말해서 기계는 마시아 맥라운의 이야기처럼 기계는 인간의 육체적 팔의 확장이고 TV는 눈의 확장이고, 이렇게 보듯이 이 브레인의 확장이 바로 AI로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지금이야 이 단계까지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투자조, 회계보조, 청소로봇, 의료반호 로봇이 이 흐름을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하고 이세돌 파도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킨 두 번 이야기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97년에 카스파로프가 IBM 딥블루한테 체스에서 패배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카스파로프가 97년에 이제 졌는데, 일단 이세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수였다는 것이죠. 즉 18살에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어가지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러섰는데 져서 물러선 게 아니라 너 혼자는 너무 재미없다 물러서, 그래가지고 물러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신이 지구로 와서 체스를 잘 두기 위한 인간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낸다면 카스파로프를 참고할 것이다. 이 정도의 강자가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생깁니다. 카스파로프가 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앞으로 영원히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앞으로 바둑도 이길 수 없겠지만 저 때는 더 충격적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흥행이 되지 않습니다. 체스 토너먼트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TV 보지도 않고 신문에 보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체스로 밥을 먹고 사는 흥행 이벤트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고민이 되다가
상당히 흥미로운 걸 합니다. 2005년에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체스를 인간과 인간이 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기계와 기계가 둘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게임이 되잖아요. 인간과 기계가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인간과 인간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복식으로 하는데 인간과 기계에 제한을 두지 말자. 를 붙여가지고 한 팀이 되면 제일 우승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됐느냐면 미국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 3명이 자기 노트북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뒀는데 걔들이 1등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다음부터는 AI 전문가들이 이 사례를 2, 3년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겼을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인간과 기계의 협력 방식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은 후보 수를 기계가 5개를 고르면 인간이 마지막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인간이 5개를 고르면 기계가 고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둘 다 해가지고 하나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팀의 가장 강점은 뭐였냐면 소위 말해서 전술적 방향성에 있어서는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고 전술적 결정에 대해서는 기계한테 맡기는 풀어가는 형태가 대학원생이었고 하나하나를 깨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으로 놓고 봐도 뭐 전부 전 세계 순위 만든 아이도 못 드는 애들이고 컴퓨터 용량만 따져도 뭐 그런 수리도 못 매기는 애들인데 얘들이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하는 구조에서 강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확장이 된다는 거죠. 100년 전에 인간이 예를 들어서 힘세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시간 잘 지키면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시간 밥 잘 먹고 힘 좋고 시간 잘 지킵니다. 근데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새? 예를 들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 이제 기계를 보조적 차원에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온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결국 인간의 결정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함으로써 오류를 이제 다른 차원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의 힘이 무엇이며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기계와 협력하는 패턴을 어떻게 조직성에 내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이것의 메시지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서 그 인간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간과 다른 인간이 협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데 팀만 들어가면 싸움하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그냥 뭐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붙여진다는 거죠.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능력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개념이 아니었죠. 어떤 인간의 기계를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 개념의 범위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딜로이트에서 보는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풀타임 트래디셔널 워크 여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정규직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고 또 정규직으로 월급 받고 이런 이제 트래디셔널 워크인데 과거에는 이쪽이 한 80~90%였겠죠. 또 하나는 디지털 프로페셔널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정규직입니다. 사원증이 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아요. 근데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한 달에 뭐 2~3번 하든지 말든지 필요할 때 하는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머신러리는 뭐냐면 용병들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애들입니다. 지금 사실 AI 전문가, 뭐 데이터 분석가 이런 애들 굉장히 필요하고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뭣도 모르고 많이 쓰는데요. 막상 여기서 뽑으려면 못 뽑습니다. 없어요. 굉장히 뛰어난 AI 전문가가 삼성전자에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뽑습니다. 정말 탁월한 애들은. 그렇다고 구글을 가느냐? 구글도 뽑기 어려워요, 사실은. 걔네들은 원래 취직을 안 합니다. 1년이라면 석 달은 구글에 가서 일하고 한 3, 4억 받고, 애플 가서 일하고, 한 5, 6억 받고, 삼성전자 한 달 일하고 한 2억 받고, 그리고 6개월 오고, 이렇게 해요, 거기를. 이런 층이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긱 이코노미에 표현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파타임 워크인데, 뭐 자기가 원해서 뭐 우버든지 배달민족 같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거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 이 노동시장은 극도로 변태적이고 기형적인 것인데, 사실 뭐 저는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면 노동시장에서 핵폭탄이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양이 길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이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다 아시는 대로 가장 큰 트렌드는 뭐냐면 자발적 비정규직의 급증입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뭐 100년 전 이야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미스매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직의 차원에서 보면 트래디셔널 워크는 물론 존재해요. 하지만 이 비중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 디지털 머시너리나 이런 디지털 프로페셔널 기 이코노미는 조금 그레이드가 낮은 워킹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내부화하고 엮어가지고 일을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파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인 얘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도 컨설팅에서 왔으니까 이런 게 있어 좀 그럴 때도 보일 것 같아서 넘기고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결국 기술이라든지 기술발 조직, 개인, 역량 이런 것들이 다 변해 나간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략은 이제 어떤 구조와 그 조직과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하여튼 그런 디지털 관점에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 이코노미는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시대를 딱 하나로 표현하면 P2P거든요. P2P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 같은 게 엄청난 사실은 변화죠.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가냐, 1,000만 원 가냐, 거짓 되느냐, 그건 제가 알바를 안 해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국가 권력의 어떤 연계가 없이 어떤 게 국제기구의 연계도 없이 순수하게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정변 화폐 체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형성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지만은 하여튼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져다 줄 함의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전 세계에 펼쳐진 개인들의 각각의 능력이 네트워킹이 되고 유연성 있게 이합 집산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기 이코노미 관련된 아까 디지털 머신너리나 프로페셔널 워크나 이런 쪽이 많이 발달을 하기는 어려운 듯 한데 최근에 보면 이제 크몽이라든지 탤런트 뱅크나 굉장히 흥미로운 회사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크몽이라고 하는 회사 보니까 아시는 분 좀 계실 텐데 어쨌든 아주 단순한 일, 보고서 하나 번역해 주는 거, 한 장 번역해 주는 거 5,000원, 스케치 하나 해주는 거 5,000원, 그 다음에 보고서 100페이지 하나 번역해 주는 거 한 20만원, 벤칭에 로고 하나 해주는 거 5만원, 이런 걸 중간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이벤트 시키는데 얘네들 매출 1년에서 벌써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150개 앱과 사이트들입니다. 기컬처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 그로서리 딜리버리부터 레스토랑 푸드 딜리버리, 라이드 쉐어링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로그레드 레벨에서 굉장히 하이브리드 레벨로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기업이 살아가는 동물이 살아가는 공간은 지구상에 이제 크게 보면 동물원과 대평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밥 주고 물 주고 병나무 고쳐주고 온갖 거를 다 해줍니다. 개체 차원에서 모든 것이 지켜낸 공간인데 사실 역동성은 완전히 죽어있죠. 대평원은 우리가 다큐멘터리 매일 보지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재수 없으면 죽습니다. 30분 안에 쭉 죽고요. 흔한 말로 능력 없으면 평생 미팅 한번 못 해보고 세상 떠나야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날로그 시대 기업 문화가 동물원이라면 디지털 시대의 기업 문화는 대평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즉 여기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었다면 대평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그래서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컨셉추얼리 표현하면은 동물원은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책임성도 낮죠. 자신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택을 잘하고 역량이 출중하면 물개 같은 경우 후손을 몇천 마리 남길 수 있지만 능력 없고 선택을 잘못하면 태어난 지 몇십 분 만에 죽어야 되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글이 되자는 건 아니고 다만
컬처의 차원에서 자유와 책임의 밸런스를 저는 이야기하는 건데, 자유도는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다는 형태의 이야기는 굉장히 선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직원의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조직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조직의 구성원이 지 마음대로 노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직이 아니라 무리겠죠, 무리. 예.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모인 회사가 잘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일종의 컬처 이노베이션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뭘 안다고 뭐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무방합니다. 예. 근데 저도 이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컨설팅에서나 그래도 20년 단위 매니지먼트 한 5년 해보니까 뭐 이리저리 이제 느낀 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맞았구나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 연필은 굉장히 멋있는 연필이다 라고 하나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나 불경을 봤더니 이 연필이 멋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확신이 들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